시작하겠습니다. 차렷. 네. 저희 주사위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김재섭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당장 올해 이주를 해야 하는 2만 호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삿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으로는 3만 가구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각각 공급 대책 대상지의 실현 불가능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100번 양보해 정부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6만 호 공급은 7년 이후가 돼야 현실이 됩니다. 반면 지금 서울시에는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천 호를 준공하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발목 잡기 탓에 계획 실현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부가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신기루 같은 6만 호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37만 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64%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었습니다. 올해는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정비사업이라는 확실한 방법을 외면합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은 분양가가 20억이 넘는 초고가 지역입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을 흔들며 희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향후 서울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업무 중심 지역이 될 곳입니다. 집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과천 경마장은 이전할 곳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시기도 불확실합니다. 태릉C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묘 앞은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태릉CC는 왜 잣대가 다릅니까? 특히 태릉CC 인근 노원, 도봉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 지역입니다. 주거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빈 땅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앞에서 이런 허황된 말로 시민을 희롱하면서 뒤로는 온갖 세금으로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합니다. 시장은 민심으로 돌아갑니다. 시장이 민심입니다. 서울시의 실현 가능한 공급 확대 정책은 발목을 잡고 허황된 계획으로 혼란과 변죽만 울리는 부동산 정책, 당장 재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으로 서야 돼. 여기 그래야 나와. 안 나오면 이를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부담스러워.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즉 무안공항에서의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의 국정조사 투기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공식 종료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여객기 참사에 대한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국회와 유가족 앞에 보고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계자 일체 오늘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노쇼는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노쇼는 국토부가 자체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 쏟아질 비판과 지적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토부의 사실조사 결과는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토부의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는 2003년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 변경 경위와 2020년 계량공사의 구체적 경위 등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둔덕과 관련한 1999년 최초 설계도 작성, 2003년 설계 변경, 그리고 핵심 쟁점에 대한 2007년 개항 조건부 승인, 2020년 계량공사, 2025년 시뮬레이션 보고서 등 그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자가 모두 누락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 조사 결과는 책임 규명이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출범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5개 공백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첫째,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1999년 최초 설계 보고서에선 없었지만 설계 도면에 추가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2열 가로 형태였던 콘크리트 둔덕이 2003년 19열 세로 형태로 더 높고 두꺼워지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2004년과 2007년 한국공항공사의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구를 거부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2020년 콘크리트 둔덕의 계량공사에서 둔덕을 없앴어야 했지만 이것을 재활용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넷째, 2025년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계량공사 관계자와 국토부에 면죄부를 주도록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끝으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국토부의 기준 위반 여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바꾼 것인지 구체적 경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진상규명의 방해, 은폐, 왜곡 행위에 대해서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정권에 따라, 권력에 따라 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면하고 참사의 무게가 다르게 다뤄진다면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입니다. 참사에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이 남겨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 항공의 여객기 참사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수화 통역해 주신다. 예, 예.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목은 참 차별금지법이라고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제목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 통제의 출발점이 되는 독재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지난 21대 때도 발의되어 왔지만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종교계 그리고 또 학부모 단체 그리고 또 교수 단체 등 또 이 연합 단체들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서 21대 때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대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이 문제 있는 법을 다시 또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우리 이 결의를 담아서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의 사무총장이신 우리 홍오수 목사님, 그리고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대표이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 그리고 산동대 석자 교수인 기런평 교수님, 목사님 되셔야 되겠나?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인 이용희 교수님, 그리고 또 법무부의 INS 대표인 조영길 변호사님, 또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의 박수영 대표님,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의 이훈 목사님, 그리고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의 박은희 공동 대표님, 그리고 거룩한 방파제 사무국장인 황선아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홍석준 전 의원 계시죠? 21대 때 국회의원 하셨던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홍오수 목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거룩한 방파제 홍오수 사무총장입니다. 지금부터 손솔 진보당 의원의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모두 발언을 홀리브리지 대표이신 바로 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9일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이신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발의한 법안이 철회되기를 촉구하며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제정 필요가 없는 법안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장 상위법인 헌법 제11조에 성별, 종교, 사회, 신분 등에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이미 지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권리도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솔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성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사항,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그 차별의 대상을 특정 지었는데 여기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국민의 정서적 동의를 아직 얻기 어려워서 이런 용어를 썼을 뿐이지 동성애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사항 또한 동성애를 비롯한 전통 가족 구조에 상식적으로 들 수 없는 짐승과의 결합, 근친과의 결합, 실제로 미국에서는 친모와 성적 관계를 맺은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남자 1명, 여자 2명 등 왜곡된 가족 구성원도 지극히 상식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비판하여 자신의 안전과 후대의 도덕적 권리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애초에 막으려는 입막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적 표현이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개념을 도입하여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나 가르침,
혹은 자기 의사 표현조차도 혐오라는 오명을 씌워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교육 현장, 학술 세미나, 강연장, 종교 지도자의 설교나 설법 등에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교리적 가르침에 의해서 동성애를 비롯한 왜곡된 성적 결합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혐오적 발언으로 범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설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강력한 벌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최고 3천만 원에 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변호사를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까지 최소 500만 원 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한 법입니까? 이상과 같이 손설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차별을 없애는 법이 아니고 대다수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역차별 임막음법입니다. 그래서 상식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법의 실체를 안 이상 이처럼 염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손설 의원을 비롯한 발의한 의원들께서는 그 자리의 엄중함을 깨닫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엄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실체적인 폐해 사항에 대해서 한동대 석좌 교수인 기름평 교수님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 기름평 교수입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의 그 폐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 차별금지법을 아는 20, 30대 여성의 85%가 찬성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2023년도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의 77%, 30대 여성의 53%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지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차별금지법이 여성들에게 역차별을 일으키고, 즉 수치심, 여러 불이익, 심지어 성폭행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갖고도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목욕탕, 화장실 등에 들어간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6월에 미국 LA 찜질방에서 남자의 몸을 갖고 여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은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며칠 후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그 찜질방 앞에서 인권단체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입장하겠다고 할 때 그걸 허용하라고 워싱턴 인권위원회와 시애틀 지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사실 그 일이 너무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에 10군데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교도소 문제를 보면 2018년에 여성과 아동들에게 성범죄를 한 사람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교도소에 가서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뉴저지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합의하에 성관계에서 임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여성으로 성전한 사람이 여성 격투기에 나가서 상대방에게 뇌진탕 등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춘기가 지나서 성전환을 하면 남자 뼈, 남자 근육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 역도 경기 우승했으며 2019년도에는 남자 수영 선수가 호르몬 치료하고는 2021년에 여성 경기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과 다른 여성 선수들이 일주일에 18번이나 같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학팀이기 때문에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요. 학교에서는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을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학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과 다른 여성을 따로 옷을 벗게 하면 차별이 되고 학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보게 되면 2021년에 미국 고등학교에서 남성의 몸을 가진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인 로링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88% 일어난다고 말했고, 남자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를 남성이라고 불렀다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성전한 여성을 배제한다고 LGBT 단체와 언론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단결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수치심, 역차별, 성폭행 등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야 합니다. 이제는 젊은 여성들이 깨어나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바른교육교수연합의 대표이신 이용희 교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차별금지법 폐해를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웬 말이야, 뚱딴지 같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손설 의원이 역대 나왔던 차별금지법 중에서 최악입니다. 왜 최악이냐? 가장 징벌 조치가 강하고 모든 것들 다 집대성에 났고 차별의 범위는 가장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여성 85%가 찬성한다. 저는 설문 내용이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 설문조사에 이번 주 화수에 있었던 걸 발표할 텐데요. 국민이 바로 알면 다수가 반대합니다. 설문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찬성하죠. 하지만 말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외에도 수많은 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반대하죠. 그래서 차별 설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문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2조 1호에 손설 의원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 이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되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망가졌는데, 제가 작년에 런던에 갔더니 런던에는 벌써 분류할 수 없는 성이 72가지가 대두가 됐고, 미국은 벌써 최근에는 1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만들면 자기 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알면 찬성하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볼까요? 찬성은 22%, 반대는 60%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행한 겁니다. 의문 없도록 설문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또 5호를 보게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시간관계로 정합니다. 성별 정체성이랑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또는 표현, 성별이 타고난 XX, XY 염색체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자기의 생식기 구조가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표현하면 그게 자기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라 그러고 여성 탈의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성범죄에 있는 남자가 자기 여자라 그러고 여자 감옥에 가서 같은 감방에 있는 4명을 성폭행하고 미국에서는 2명을 임신시키는 결과가 나도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별 정책,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타고난 성별이 여성과 남성은 무관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24%, 반대 66%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성전환 수술 않고도 자기가 여자라 그러고 여자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죄수들 강간도 하는 겁니다. 찬성 17.5%, 반대 74.4%. 이게 국민들 뜻입니다. 국회의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의원들, 단체들 왜곡해서 설문조사하지 말고 설문조사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아까 갤럽도 얘기 나왔는데 갤럽도 거기 뭐 예를 들어 성적 취향 그러면 국민들 모르죠. 그 안에 동성애 들어가 있다는 거. 처벌조항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르죠. 다 알고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보십시오. 찬성 17.5%, 반도 74.4%.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제기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뭐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가 우리의 성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으면 반복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다시는 재발 강제 없도록 해라. 그래서 나 신앙 양식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 나오는 거 3천만 원. 다음 주에 해라. 안 하면 또 3천만 원. 일요일마다 안 하면 1년이면 15억 6천만 원입니다. 2년이면 31억 2천만 원입니다. 3년이 되면 47억이 됩니다. 4년이 되면 62억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랑 목사님이랑 문 닫고 나가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동성애 청년이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등록합니다. 조금 있다가 결혼식 한다 그래서 교회는 기뻐합니다. 나중에 왔더니 동성 파트너가 왔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에 진정합니다. 그러면 이행해라. 우리는 신앙양육 수당 못합니다. 3천만 원 벌금 내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해라. 또 못합니다. 3천만 원. 그러면 15억 6천, 31억 2천, 47억, 60억. 그럼 교회가 또 문 닫아야 됩니까? 손설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언론에서 읽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 없으니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있다. 자기가 설득하겠다. 법은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한 것대로 법 문자대로 판사는 판결합니다. 손설 의원이 재판관입니까? 그리고 이왕에 선진국에서 이런 많은 피해 사례가 나왔는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별행위가 악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악의적인 게 뭐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의도가 있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고의적이에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내려와도 난 내 신앙 바꿀 수 없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은 없어. 그러면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악의적이 됩니다. 그럼 별도의 3배 5배를 씌우는 겁니다. 집단 소송하도록 해서 100명 500만 원씩 하면 5억이고, 그리고 1000명이 되면 50억이고, 유튜브 보고 나서 10,000명 수집해서 하면 500억이 됩니다. 끝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를 하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동성애 설교했거나 창조 원리에 대한 설교했다고 국가인권에 제지하면 교단법상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을 중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중지시키면 불이익 조치했다고 하면 형사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감옥 가면 교인들은 면회 가야 됩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게 합당합니까? 지금 동성결혼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번 주 거기에는 국민들의 65%가 반대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성결혼
찬성 25.9, 반대 69%가 나왔습니다. 이게 설문 내용도 다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또 대부분 차별금지법 지지 쪽으로 언론이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돌보아 주셔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자로 마지막 발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에 대해서 법무법인 INS 대표이신 조영길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은 법조문 보시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 막자는데 뭐 반대 의견 한다고 처벌하겠냐고 자꾸 항변하는데요. 조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는데요. 3조의 차별에는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괴롭힘 조항은 다시 2조로 갑니다. 2조에 가면은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가 괴롭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 성전환 부정관념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 받았다고 하면 차별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메커니즘으로 법조문에 숨겨져 있고, 이 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발해한 국회의원들도 이 독재성을 모릅니다. 국가가 특정 행위에 대해서 지지, 찬성만 요구하고 반대를 요구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면 이것이 양심과 신앙, 학문,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 독재로 이어진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이 법의 독재성을 알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용,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이 독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정말 입에 재갈을 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악한 행위에 다 노출돼서 미래 세대가 망가지는 재앙과 같은 악행이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실체를 알면 다 망가집니다. 이 법의 실체, 법조문에 그렇게 독재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국민과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악한 법률 다른 나라에서 제정돼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자유를 빼앗겨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법이고,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폐기하고 싶은 내용이 여론이 들끓는 법입니다. 이 악법 대한민국에서는 몰라서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고, 또 이 독재성을 직시하신 국회의원분들께서 만류해 주시고, 또 참여했다가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교육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나라와 미래 세대 망치는 악법,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즉각 철회하라.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의 의원 10명은 2026년 1월 9일자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들 중 가장 극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 낙태 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 손솔 의원의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남녀 외의 제3의 성,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차별의 정의의 괴롭힘 조항 제2조 제9호를 넣고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부정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차별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성전환 등을 신앙 양심의 소견에 따라 반대하거나 위험성과 해악을 경고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하여 듣는 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등에 대한 찬반의 자유가 박탈되고 동성애 등에 대한
지지나 친묵만이 강요되는 동성애 성전환 독재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위반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손해액에 대한 3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한다. 네.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가장 제재 강도가 극심하다. 헌법상의 양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들을 알면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손솔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하고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2026년 1월 30일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의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각종 정책과 법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정이 시도되거나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손솔 의원은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반민주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위헌적 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라. 하나, 여당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 동반자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사법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헌법 소원을 즉각 각하 기각하라. 2026년 1월 30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84개 시민단체 일동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하단하겠습니다. 자리가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김현태 전 특임단장 관련 내용 브리핑 논평하겠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파면은 늦었지만 지극히 마땅한 결정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무력을 행사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군의 명예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내란이 무산된 직후에는 눈물로 책임을 인정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태세를 바꿔 계엄군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파손하고 시민과 국회의원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 행위와 언론인을 폭행하고도 부인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순간 그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내란 앞에서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김 전 단장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파면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면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군의 기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징계 조치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지휘관을 군에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번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지휘 라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다시는 잘못된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분에 온불 공지했는데 앞에 기자회견이 조금 밀려 있어서요.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오늘 어저께 있었던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3%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오늘 조국혁신당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민주당 선임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논평 전에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청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적 합의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 실태 조사 중에 동성 거주자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까지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까지 막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러면 준비한 논평 발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민 주권 침해를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의석 배분을 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단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8년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국회가 별도의 추가 입법을 하지 않아도 3% 미만의 지지를 받은 정당들에 대해서도 의석 배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이유는 국민 주권 시대의 지표로 삼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결정 자체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정신을 국민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거대 양당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 현실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거대 양당이 자발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조항을 유지시키지 않고 즉시 효력을 중단시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지적을 뼈아픈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나누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해서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언한 것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저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광역 비례대표 제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단체장 결선 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배에 의한 무투표 당선 행태,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곧 당선이 되기 때문에 공천 상납이 횡행하고 있는 선거 제도를 방치하면서 국민 주권을 운운하는 것은 민망합니다. 영남 자민련으로 버티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정치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지금이라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이 타당합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하여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주장해온 정치개혁의 방향이 타당함을 헌법재판소가 어제 결정으로 명료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국민 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미입니다. 민생의 주거 사다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논평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6만 호 대책은 수도권 내 선호도가 높은 핵심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산물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졌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됩니다. 주거 정의란 공급은 확대하되 투기로 왜곡되는 길은 철저히 차단하는 균형 위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착공 시점과 입주 시기를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깎아내리는 태도 역시 무책임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오늘 심어 내일 수확하는 일회성 작물이 아닙니다. 정부가 학교 부지 입체화와 저활용 부지 발굴이라는 창의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이유는 지금 강력한 공급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유지 권한을 방패 삼아 딴지를 걸고 야당 지도부가 이를 엄호하는 광경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담합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패를 예언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공급을 실천하는 행정가와 협력하는 입법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보여준 태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의 공급 노력을 재탕, 삼탕, 맹탕이라는 표현으로 평가절하하고 단 한 가구의 공급이라도 더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을 박박 긁어모았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정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십시오. 민생의 주거 사다리는 여야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고양시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혜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여러분들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님, 기본소득당 노시영 최고위원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위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 및 관련 단체들의 외침과 노력이 맺어낸 결실입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는 자리를 주선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과거사의 3기의 원활한 출범과 확실한 과거사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요.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다른 의원님들과 피해자 단체 대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법안 같이 발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기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윤기 의원입니다. 어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통과됐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과거사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족분들 모두 감개무량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거 사회에 좀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서 법이 통과되길 바랐고 모든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1, 2기 때보다 법이 한층 보완돼서 제대로 과거사를 정리하고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사의 인원도 위원들의 인원도 13명으로 늘었고 권한도 강화됐고 그리고 유해 발굴까지 할 수 있게 됐고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된 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국회도 후속 조치라든가 시행령 그리고 이 법이 제대로 적용돼서 우리 사회의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 2기에는 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단 수용시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1, 2기에서 처리를 많이 못했습니다. 2기에서 많이 했지만 아직도 많이 처리를 못했고 신청을 못한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 그리고 해외 입양 사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3국을 하나 신설해서 더 체계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과거사 관련된 많은 분들이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더 힘써서 과거사 문제를 털고 우리가 인권 대한민국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제가 지난해 대통령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청드렸는데 올해는 꼭 대통령님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정권이 바뀐 효능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만 같았던 3기 진화일을 출범하기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정권이 바뀌면서 논의가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리고 정말 더 많은 국가폭력 사건과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더 늘어났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교섭단체만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것을 비교섭단체도 1인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활발하게 진상규명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행안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출범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용해인 의원님 대신해서 기본소득당 노서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용해인 대표님께서 오늘 꼭 오셔서 같이 함께 축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지방 출장 때문에 못 오시게 돼서 이렇게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마음을 좀 전해주셨고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가 극심한 퇴행을 겪었던 지난 3년은 더 괴로웠습니다. 제주 4.3을 공산주의 폭동이라 부르고 광주 5.18에 북한 개입설을 거론하는 망언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2,000건이 넘는 조사가 중단됐고 진실규명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과거사정리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분들의 오랜 요구였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사 권한이 확대되고 진실규명 범위도 확대됩니다. 위원장 탄핵소추권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며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피해배상 소멸 시효가 배제되어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과거의 국가폭력을 청산해야 오늘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수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오랜 수건을 이뤄내기 위해 지난 8개월간 여야 정당들과 수차례 논의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활동가분들, 여야 정당까지 3기 진실화위원회를 바로 세우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였기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약 한 달 뒤면 3기 진화위가 출범합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피해자 단체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 유족회 최상구 회장님, 그리고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백경진 이사장님, 최종순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무사 지회장님, 양창욱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감사님,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그리고 손석주 영화숙 재생원 피해 생존자 협의회 대표, 그리고 피터 밀러 뿌리의 집 대표기도 하고요. 덴마크 해외 입양인 진상규명그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한분영 덴마크 해외 입양그룹 진상규명그룹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오늘 피해자들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또 3기 출범에 대한 여러 숙제들이 좀 저희한테 다시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할 건데요. 저희 많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지금 3국이라는 체제로 출범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불안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환영하는 그리고 국민들께 감사하는 그리고 국회의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기 진화위 개정안,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제 3기 출발을 환영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중단 없는 국가폭력 청산 노력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3기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이 25년간 염원한 개정 내용이 담겨 있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한국 전쟁과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을 극복하고 인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3기 과거사법 개정에 힘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가폭력 청산을 위해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거사법 전부 개정 내용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의미를 두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상규명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경우 고문, 구금 사건이 조사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인권 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 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성장에 맞춘 의미 있는 개정 내용입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이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비교섭 단체까지 위원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하 진화위와 같은 극단적인 운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셋째, 영장 청구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사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유해 발굴을 위해 진화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75년 이상 방치된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넷째, 피해자 권리 조항과 피해자가 참여하는 수기 공론화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유엔이 공고한 피해자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섯째, 진실규명 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국가의 사과와 후속 조치 이행의 관리 주체가 국무총리실로 변경되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섯째, 국가의 진실규명 결정서만 믿고 10여 년간 국가 배보상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부칙을 통해서 구제의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위원장 탄핵소추 조항이 신설되어 반인권적 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2005년 과거사법 제정으로 시작된 한국의 포괄적 과거청사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공안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기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와 의견 수렴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국가의 사과와 후속 조치 이행은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아 소송을 통해 기약 없이 국가와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지원, 추모, 기념 등 화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고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위협한 진실규명과 반복되는 조사 중단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국가의 폭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상기 과거사법은 사회적 치유와 역사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와 후속 조치를 통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때만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발의와 심의를 통해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모든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선 우리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성원해 주신 국민들과 함께 출발하는 상기 진화위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2.3 내란과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용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y establishing TSC 3
This Parliament has chosen truth over silence and justice over denial. Yet our work is not finished, and we trust that the promise of creating the third subcommittee will be fulfilled, so that the path toward healing and reconciliation may continue. 동역하겠습니다. 진합의 3기를 설립함으로써 본 국회는 침묵을 넘어 진실을 부인을 넘어 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를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시설 입양 담당할 진화위 3국 설립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와 화해를 향할 길이 지속될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3일 국가폭력 피해범 국민연대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대책위 집단수용시설 피해 생존인 지원단 장애와 인권 발달딱 행동 불의의 집 덴마크 한국인 진실규명그룹. 네, 이것으로 저희 과거사법 개정 환영 3기 진화의 출범으로 중단 없는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감사의 그리고 환영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국방위원장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 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행정 통합과 지방자치, 지방 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 당 국회의원 44명과 함께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저로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들을 보며 깊은 절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 정신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철학적 질문이라도 스스로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 분권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및 국토의 전반적 국가 대개조 사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 분권 시대를 지속하면서 행정 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라고 하는 술수입니다. 우리가 행정 통합을 하는 목표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남지 말고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이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전 충남 특별시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를 대전 충남 특별시에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 충남 특별시 지방세로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내용과 숫자만 많은 특례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특례 조항 숫자만 많아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먹지도 않을 맛없는 반찬만 가득 갖다 놓고 맛있는 반찬은 빠져있는 꼴입니다.
민주당의 법안들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들입니다. 겨우 한시적으로 돈 좀 더 받자고 행정 통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의 변경 없이 특별 교부세나 더 받아가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두 발로 우뚝 서기 위한 행정 통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들은 행정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같은 국가 대개조의 가치들은 모두 걷어차는 내용들 뿐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술수로 악용하는 행정통합을 당장 멈추십시오. 백년지 대계를 위한 국가 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든 국가 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 통합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오늘 현안과 관련된 브리핑 2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 진실규명의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와 치유휴직 신청기간 연장 등 유족들이 바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늦게나마 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3개의 법안 중 하나만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 개정안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자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공소시효, 징계시효 정지 및 배보상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용해인 의원안,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은 권칠승 의원안은 함께 심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근거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사 선택입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정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및 징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약속이 공언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가 심사를 위한 협상에 나서 주시길 당부합니다. 참사 발생 3년이 넘은 지금 국회의 때늦은 응답이 다시 유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학내 성폭력 맞서 싸운 지혜복 교사의 값진 승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한 전보 해임 처분을 당했던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마침내 승리로 끝났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과 부당 전보 취소를 외치는 투쟁이 시작된 지 약 740일 만에 서울행정법원이 지혜복 선생님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서울시 교육청도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혜복 선생님은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학생들에게 용기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해온 지혜복 선생님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용화여고의 학내 성폭력 공론화를 계기로 시작된 스쿨미투는
전국 각지에서 만연한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학교의 외면과 압박 속에서 교육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고 용기를 낸 학생과 교사들만이 2차 피해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끈질긴 투쟁으로 달성한 이번 승리는 학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큰 용기로 남을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약속대로 즉시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학내 성폭력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모든 이들과 연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 서영교입니다. 어제 정부가 주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거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중장년까지 모두 다 주거 공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합니다. 한다고 발표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 공급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발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이 주거 공급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주거 공급 관련한 것은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땅을 찾아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땅을 찾아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들과 잘 대화를 나눠서 용적률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서영교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서영교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인프라가 갖춰질까요? 당연히 아파트를 지으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서영교 지역에 아이파크 1500세대, 수자인 500세대, 라온 500세대 등 재건축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많고 반대도 많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공급되고 나니 마을엔 아름다운 공원이 기부 체납으로 형성되고 아름다운 활동적인 커뮤니티가 공급되고 그리고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주변에 교통 인프라가 바뀌는 등 아파트 공급은 주변 인프라를 모두 같이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방법,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합니다. 서영교는 합니다.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황금손, 서영교는 황금손입니다. 주거 공급 관련한 오세훈의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은 이재명 정부 탓, 전 정부 탓, 전 시장 탓 했지만 실제로 통계상 탓은 오세훈 탓이었습니다. 오세훈은 주거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된 이후 서울의 주택인 허가는 마이너스 13.9%,
그리고 착공은 무려 36% 급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세훈 탓입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취임하고 주택 인허가가 13.9% 마이너스, 그리고 착공은 무려 36% 마이너스. 오세훈은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서영교가 마이너스의 손으로 주거 공급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 서울은 서영교가 가장 빠르게 완수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핵심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 6만 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분명한 공급 신호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환영은커녕 또다시 정치적 딴지, 나경원 정부의 공급 노력을 또다시 딴지 걸고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시유지 권한을 방패 삼아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인허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착공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때와 비교해서 반토막도 안 되는 주거 공급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 그들은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거냐,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주택 공급 부족을 전임 시장 탓, 전 정부 탓으로 돌렸지만 정작 오세훈 본인 재임 기간 동안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그 성적표는 아주 처참합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0만 9천호. 여기에 저희가 표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오세훈 20만 9천호 인허가, 취임 전 24만 3천호보다 13%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취임 전 27만 6천호에 달했던 주택 착공 물량이 취임 이후 17만 호로 약 10만 호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36%입니다. 오세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전세 사기 탓을 또 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컸던 인천과 경기도보다는 인허가 감소율이 자그마치 5.6배나 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는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주택 공급을 말이 아닌 결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속도와 실행력을 붙이겠습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기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비 사업은 물론 정부의 공급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진짜 공급을 할 실력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서영교, 가장 빠른 추진력으로 빠르게 완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오세훈 취임 후 그 전 시장보다 얼마나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는지 마이너스 오세훈을 요 표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오세훈입니다. 다음입니다. 오세훈의 한강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한강버스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수천억 들여서 만든 한강버스가 강 바닥이 낮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한강버스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마이너스의 손 오세훈이 국민의 세금을, 서울 시민의 세금을 마이너스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강버스가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운행하지 않습니다. 한강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 한강버스 가라고 셔틀버스는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버스가 바로 그 버스입니다. 이게 셔틀버스입니다. 한강버스가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강버스는 끊겼는데 선착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만 운행했습니다. 1월 하루 평균 그 셔틀버스 2차가 다니는데 하루 왼종일 15명 정도 탔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무료 셔틀버스 비용이 한 달에 4,600만 원입니다. 돈을 줄줄이 세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한강버스는 가지 않는데 그 선착장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만 운행했고 그 돈이 자그만치 한 달에 4,600만 원입니다. 이 4,600만 원은 연간 5억 5천만 원이고요. 2년 계약을 했는데 11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저희 지역의 이영실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 한강버스 운행을 한강 선착장으로 가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강에 배는 안 뜨는데 그 배 타고 가라고 장까지 가는 셔틀버스만 운행했습니다. 한 달에 4,600만 원, 1년이면 5억 5천만 원, 2년 계약에 11억. 배도 안 가는데 배 타러 가라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하루에 15명 정도 탔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마이너스 오세훈, 마이너스 한강버스 오세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이 자료를 청구했는데 그나마 또 그 배들이 멈춰서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배들이 멈춰서 있는데 104호, 109호, 111호는 프로펠러 고장이라고 합니다. 프로펠러가 왜 고장인지 아십니까? 배가 있으면 배 밖으로 프로펠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배 밖으로 프로펠러가 나와서 프로펠러가 돈이 온갖 이물질이 걸려서 고장이 났답니다. 이 고장을 수리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든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그냥 공짜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4호, 109호, 111호만이 아니라 101호, 103호, 104호, 109호, 111호, 112호 모두 다 고장이 나 있다고 합니다.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고장이 나는 거며 이 한강버스가 가다가 부딪혀서 배가 다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깨졌는지 알아보니 콘크리트에 부딪혔답니다. 한강 아래 콘크리트는 왜 있을까요? 바로 그 밑으로 가스관이 지나가는 겁니다. 가스관이 지나가는 콘크리트에 부딪혀서 배가 다 깨졌는데 그것도 숨겨놓았는데 보험료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 보험료가 정당한 것인지 밝히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황당한 오세훈, 마이너스 오세훈. 주거 공급에 대해서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주거 공급 제대로 하지 않은 오세훈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김건희 봐주기 관련해서 우인성 판사가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고발당했는지 우인성 판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인성 판사가 고발당한 이유를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무죄라고 한 우판사.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지 않아서 무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주가 조작을 김건희가 확인하고 알고 있었다며 공범이 아니라 무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조범 그리고 공범 완전히 우인성의 궤변입니다. 이것을 공소장을 바꾸지 않게 했으니 이것은 우인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70년 대법원 판례를 짓밟은 맞춤형 면죄부 판결이었다. 포괄일제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이쪽에선 짱을 보고 이쪽에선 돈을 훔치고 그리고 이쪽에선 갈 수 있게 도주로를 만들고 이렇게 범죄자가 다 각기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다 같이 공동정범입니다. 그런데 권오수가 총지휘를 하고
김건희는 여기서 주가 조작을 알고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우인성 판사의 맞춤형 면죄부 판결, 이와 관련해서 이병철 변호사가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인성 판사가 어떻게 법을 왜곡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서영교는, 법사위원 서영교는 김건희가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판사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법안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입니다. 오늘의 논평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성과,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로 보답하겠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 지원 확대,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암표 단속 강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 학생 건강검진과 학교급식 지원 강화,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대, 성면 안전관리 강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방지 조치 강화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입법 성과가 담겼습니다. 또한 국회를 멈춰 세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무제한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잡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입법 성과로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 결과로 평가받는 국회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국회와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회를 멈춰 세우고 국정을 흔드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외교와 민생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외교 참사라며 또다시 트집을 잡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과 외교 사안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불안과 혼란만 키우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재무부의 자체평가 기준에 따른 다소 기계적인 결정이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왜곡하는 것은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만 조장할 뿐입니다. 12.3 불법 계엄으로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와 국격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외교, 안보 불안을 초래한 책임은 외면한 채 정부와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관치로 매도하며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외교와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코스피 5천 시대와 역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과 혼란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 안정과 신뢰를 뒷받침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율 안정과 외환시장 신뢰 회복,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국제적 범죄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쿠팡 관련된 내용 두 가지 논평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냐는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선언이며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우리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해 한국인 포섭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강력한 공권력의 의지가 범죄 억제에 얼마나 실효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코리아 전담반은 출범 2달여 만에 피의자 136명 검거, 68명 강제 송환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이 아니라 성과로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범 2달여 만에 이루어진 이번 성과는 정부와 전담반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은닉 범죄 수익으로 출소 후 호의호식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2달여 만에 피의자 136명 검거, 68명 강제 송환이라는 성과를 거둔 코리아 전담반은 우리 정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이 아니라 성과로 국민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와 전담반의 노고에 헛되지 않도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은닉한 범죄 수익으로 출소 후 호의호식하는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눈물 짓게 하는 사기 범죄자들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논평입니다. 쿠팡은 여론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FTA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여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경찰 출석은 이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 역시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기업 경영 침해로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것은 법치 국가의 상식이자 공정한 시장 경제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수사와 책임 규명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보완에도 흔들림 없이 나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네, 고성국 씨의 막말 관련 논평 브리핑 하겠습니다. 내란 스피커 고성국 씨의 막말 대행진에는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보수 강경 우파를 넘어 내란 스피커로 거듭나고 있는 고성국 씨가 어제 한 유튜브에서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충격적 주장입니다. 내란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에 이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사진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에 이어 5.18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학살한 전두환을 어떻게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사람으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입니다. 내란 스피커를 자처하는 고성국 씨의 막말 대행진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본당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황당무계한 주장을 받아줄 리 만무합니다. 고성국 씨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 폄훼와 왜곡에는 응당의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